비 오는 저녁, 지하 도박장에서 경찰입니다. 모두 손을 들어.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지하실에서 경숙이 어머, 하며 비명을 질렀고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창수가 급하게 아내를 감싸 안으며 경수가 괜찮아?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들이닥친 상황이었다. 현우의 휴대폰으로 경, 엄마가 피해자 신분이래. 선우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생 경찰서에 가본 적 없던 두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새벽 5시 반, 인천 구도심의 연립주택 골목길입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 안개가 살짝 깔린 아스팔트 위로 신문이 툭툭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골목 끝에서부터 신문 배달원의 오토바이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곧 정적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강창수입니다. 올해 일흔 살인 창수는 은퇴한 개인 택시 기사죠. 30년 넘게 인천 거리를 누비며 손님들을 태우고 다녔던 그의 손은 이제 약간 굳어있지만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핸들을 잡던 그 손으로 지금은 빗자루를 잡고 마당을 쓸고 있어요. 어휴, 또 누가 담배꽁초를 버렸네. 창수가 중얼거리며 쓰레받기에 꽁초를 담습니다. 은퇴했지만 몸에 밴 부지런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새벽마다 일어나 마당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고 대문 앞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그의 일과입니다. 마당 한켠에 줄지어 놓인 화분들을 보면 창수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고추, 상추, 깻잎까지 작은 텃밭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경숙이가 좋아하는 깻잎이 잘 자라네. 물을 주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가족을 위해 등골이 휘도록 고생한 아버지의 마음은 은퇴 후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부엌에서는 이경숙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수와 같은 나이인 70살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다 은퇴한 후 지금은 집안 살림을 맡고 있어요. 오늘은 뭘 해먹지? 냉장고 문을 열며 생각에 잠깁니다. 경숙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릅니다. 시장에서 수십 년간 반찬을 만들어 판 경험이 있어서 집에서도 음식 솜씨가 남다르죠. 현우 녀석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볼까? 선우는 김치찌개를 더 좋아하는데 두 아들의 취향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밝고 씩씩한 성격이지만 속으로는 마음고생이 깊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며 살림을 꾸려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아들들이 다 자라서 각자 일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여보, 강현우는 오늘도 야근이래요. 경숙이 허리를 펴며 창수에게 말합니다. 큰아들 현우는 대기업에서 영업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젯밤에 전화가 와서 오늘도 늦는다고 했어요. 몸 축내지 말라 그러지. 영업은 사람 망가뜨리는 일이요. 창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자신도 택시를 운전하며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아들의 힘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현우는 10여 년 전 결혼해서 귀여운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지만 성과 압박 때문에 늘 야근에 시달리고 있어요. 승진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죠. 강선우는 카페 장사가 어때요? 창수가 둘째 아들 얘기를 꺼냅니다. 선우는 작년에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었거든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장사 힘들어도 손님들 챙기느라 정신 없더라고요. 이 녀석은 엄마 닮아서 정이 많아요. 경숙이 자랑스러워하며 말합니다. 선우가 어릴 때부터 남을 잘 챙기는 성격이었거든요.
선우는 아직 결혼하지 않아 혼자 살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선우네 카페라고 불리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손님들을 가족처럼 챙기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경숙을 많이 닮았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오시면 커피값을 받지 않기도 하고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공간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두 아들 모두 부모 집 근처에서 살고 있어서 주말뿐 아니라 평일 저녁에도 자주 집에 드나듭니다. 현우는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선우는 걸어서도 올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어요. 7살 차이인 두 아들은 나이 차가 꽤 많은 만큼 어릴 때부터 우애가 깊었습니다. 현우는 동생을 늘 아끼고 잘 챙겨줬고 선우는 형을 깍듯하게 대하며 잘 따랐거든요. 형에게 늘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왔던 선우지만 부담스러우니 말을 편하게 해달라는 현우의 거듭된 부탁에 성인이 되고 나서부턴 반존대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화목한 가정입니다. 창수와 경숙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을 무척 기뻐하고 아들들도 부모님을 잘 챙기고 있거든요. 명절이 아니어도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 일이 잦고 손자까지 함께하면 집안이 시끌벅적해져요. 할아버지, 오늘 뭐 해요? 현우의 아들 재윤이 찾아와 묻곤 합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창수는 손자와 시간 보내는 것을 가장 즐거워해요. 경숙도 손자가 오면 맛있는 간식을 잔뜩 준비해서 기다리곤 하죠.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한 점이 생겼습니다. 창수와 경숙이 종종 저녁마다 경로대학 건강체조가 있다며 집을 비우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아들들도 부모님이 건강관리를 하신다며 좋아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운동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선우가 물어봤을 때도 그럼 몸이 굳으면 안 되잖아 라고 대답하셨죠. 그런데 돌아오실 때마다 표정이 어둡고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더 이상한 것은 냉장고 위에 올려둔 돈 봉투였습니다. 경숙이 생활비로 쓰려고 준비해둔 봉투인데 슬그머니 돈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랐죠.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경숙이 걱정스럽게 말하면 창수는 그냥 아껴 써야지 뭐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창수도 예전과 달리 자주 한숨을 쉬고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 정리를 할 때도 동작이 느려지고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어요. 경숙 역시 웃음은 여전하지만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어디 아프신 건 아니시고? 현우가 걱정되어 물어보면 아니야, 괜찮다고 하시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선우도 부모님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죠. 아직 아들들은 부모의 진짜 상황을 크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회사 일로 바쁘고 선우는 카페 운영에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저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조금 기운이 없어지신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냉장고 위 돈 봉투, 늘어가는 한숨, 그리고 경로대학 건강체조라는 애매한 핑계들. 이 작은 신호들이 이 평온한 가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따뜻한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부모님 댁에 와서 재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재윤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오는 것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재윤이가 서랍에서 나온 통장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창수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호기심 많은 재윤이가 서랍을 뒤적이다 발견한 거였어요. 아, 그건 할아버지 통장이야.
만지면 안 돼. 현우가 재윤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이미 통장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주워 담으려다 새마을 금고 통장을 펼쳐보게 되었죠. 뭐지, 이게? 현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통장에 이상한 내역들이 보였거든요. 자동이체 마이너스 이자 납부라는 항목이 2줄이나 있었어요. 그것도 매달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마침 창수가 마당에서 돌아왔습니다. 재윤아, 할아버지가 사탕 줄까? 하며 들어오다가 현우의 굳은 표정을 보았어요. 아버지, 이 자동이체 뭐예요? 이자 납부가 2줄이나 있네요. 현우가 통장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창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지난번 보일러 바꾸느라. 잠깐. 얼버무리며 말꼬리를 흐렸어요. 하지만 현우는 금융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식의 이자 납부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보일러가 그렇게 비쌌나요? 근데 왜 이자만 납부하세요? 원금은 언제 갚으시려고요? 현우의 질문은 계속되었고 창수는 점점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재윤이 앞에서는 창수가 손자를 의식하며 말했지만 현우의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카페 마감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친숙한 뒷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 사람이 우리 엄마 같은데? 경숙이 동네 아줌매 몇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앉아 있더라고요. 선우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와 아줌매들이 경마공원역 방향 열차에 올라탄 거였어요. 노래교실이 거기 있나? 선우의 심장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경마공원 근처에는 노래교실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이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 동네는 다른 곳들로 유명했죠. 선우는 고민 끝에 몰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한 정거장 뒤에서 내려 멀찍이 따라갔어요. 경숙과 아지매들은 역에서 내려 어둠침침한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지? 선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골목 입구에서 망설였어요.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무서웠고 그렇다고 그냥 돌아가기에는 찜찜했거든요. 결국 멀리서만 지켜보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다음 날 새벽 현우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잠에서 깨어 핸드폰을 확인하던 현우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 달 이자일 잊지 마쇼. 연체되면 집 담보 얘기 나옵니다. 문자의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보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박시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우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종종 언급하던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맥락에서 나온 이름은 아니었어요. 동네에서 악명 높은 사람이라는 건 현우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이게 대체 뭐지? 현우는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본 통장 내역과 이 문자가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이자 납부, 박시성, 그리고 집 담보라는 무서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 일찍 현우는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현우를 보고 창수가 놀랐어요. 현우야, 벌써 왔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현우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경숙도 부엌에서 나와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현우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박시성과 아직도 얽혀 계신 겁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창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숙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시성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데
그 사람과 뭔 일이 있으신 거예요? 현우의 질문은 점점 더 직접적이 되었습니다. 창수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다. 짧고 무거운 대답이었어요. 오래된 인연이라뇨? 집 담보까지 얘기하는 사이가 오래된 인연이에요?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진 거였어요. 경숙이 중간에 나서려 했지만 창수가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설명하기엔 언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미 이자만 몇 달째 내고 계신 것 같은데. 현우가 어제 본 통장 내역을 언급했어요. 그때 선우도 도착했습니다. 카페 문을 늦게 여는 날이라 일찍 부모님 댁에 들른 것이었죠. 하지만 집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금세 느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가 선우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어요. 통장 내역, 박시성으로부터 온 문자, 그리고 집 담보 얘기까지. 선우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제 엄마가 경마공원역으로 가신 것도. 선우가 중얼거렸어요. 어제 지하철에서 본 일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뭐, 경마공원역? 현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선우는 어제 있었던 일을 형에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아지매들과 함께 경마공원역 방향으로 간 것, 그리고 어둠침침한 골목으로 사라진 것까지. 창수와 경숙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아들의 눈빛이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얘들아. 창수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경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너희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온했던 가정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박시성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현우와 선우는 부모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경로대학 건강체조라는 핑계로 나가시는 부모님의 진짜 행선지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형, 정말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선우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부모님을 몰래 미행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박시성이랑 무슨 일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해. 현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창수와 경숙이 평소처럼 집에서 나왔습니다. 건강체조 갔다 올게. 경숙이 아들들에게 말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창수도 역시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형제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부모님은 지하철을 타고 경마공원역 방향으로 향했어요. 선우가 어제 본 것과 똑같은 경로였죠. 역시 여기로 오시는구나. 선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경마공원역에서 내린 부모님은 익숙한 듯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청량리 근처의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낮에 보면 평범한 상가 건물 같았는데 저녁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내온사인 하나 없는 어두운 건물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버지 뒷모습 보여? 현우가 선우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창수와 경숙이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계단 앞에 서 있더라고요. 지하 입구에는 노래방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노래방 같지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창수와 경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우리도 들어가 볼까요? 선우가 물었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밖에서 기다려보자. 뭔가 이상해. 현우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노래방이 아니었거든요. 잠시 후 지하에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화투짝이 뒤집히는 소리, 쓸.
하나 더 하는 고함들이 섞여 나왔어요. 도박장이네. 현우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부모님이 건강체조라고 하며 나오신 곳이 불법 도박장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죠, 형?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도박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현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들어가자. 이대로 둘 순 없어. 형제는 조심스럽게 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나는 소음이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담배 냄새와 섞인 탁한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현우가 문을 살짝 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두 형제는 말을 잃었습니다. 좁은 지하 공간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서 창수와 경숙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더라고요. 엄마. 선우가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 안의 모든 시선이 형제에게 쏠렸어요. 여긴 노래교실이 아니야. 현우가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실망이 가득했어요. 창수와 경숙은 아들들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이때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오랜만이네, 강 기사님 아드님들. 그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여기서 심심풀이 좀 하셔. 현우와 선우는 그가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박시성이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이름의 주인이 눈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박시성. 현우가 이름을 부르자 박시성이 웃음을 지었어요. 아, 이제부터는 그냥 시성이라고 불러. 우리 이제 가족 같은 사이잖아. 시성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제는 부모를 붙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집으로 가요. 선우가 경숙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창수와 경숙은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더 커진다. 창수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숙도 떨리는 속삭임으로 덧붙였습니다. 이번만, 딱 이번만 메우면 돼.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달래려는 것 같았죠. 메운다고요? 도박으로?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하실 안에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시성이 다가와서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젊은이, 여기서 큰 소리 내면 안 돼. 여긴 조용히 즐기는 곳이야. 손 치우세요. 현우가 시성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성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강 기사님, 아드님들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셨네. 시성이 창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창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선우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왜 이런 곳에 오시게 하는 거예요? 오시게? 누가 억지로 끌고 왔나? 시성이 비웃었어요. 어르신들이 재미있어서 스스로 오시는 거지. 그 말을 들은 경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성의 말이 맞기도 했고 틀리기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심심풀이로 시작했었어요. 처음엔 정말 그랬어.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네 아지매들이 재미있다고 해서 작은 돈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선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창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한 번 잃으면 따려고 하게 되고 계속 잃으면 더 큰 돈으로 한 번에 만회하려고 하게 되더라. 시성이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 그게 바로 이 게임의 묘미야.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워.
현우가 시성을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이용하고 계신 거군요. 이용? 천만에. 난 그냥 장소만 제공할 뿐이야. 게임은 어르신들끼리 하시는 거고. 시성이 능글맞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속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 도박장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기게 해주다가 나중에는 계속 잃게 만드는 수법이었어요. 아버지, 엄마, 정말 집으로 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선우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늘만 더 하면. 그 말을 들은 시성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아. 오늘 운이 좋을지도 모르잖아. 현우와 선우는 절망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도박의 늪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우와 선우가 진실을 알게 된 후 창수와 경숙은 더 이상 건강체조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박을 그만두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현우가 매일 같이 부탁했지만 창수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한 번만 더, 정말 한 번만 더 해서 본전만 찾으면 끝낼 거야. 창수의 말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만 더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길고 거칠게 울리는 소리에 온 가족이 긴장했어요. 누구지? 창수가 인터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자, 연체료, 강 기사 나와. 거친 남자 목소리가 대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경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현우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2명이 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들의 표정은 험악했고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현우가 물었지만 창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미 답은 뻔했거든요. 선우가 급하게 부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렇게 집까지 오는 거예요? 미안해. 우리가 며칠 늦었나 보다. 창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밖에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숙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그것은 결혼 반지였습니다. 이거라도. 경숙이 떨리는 손으로 결혼 반지를 풀어 장롱 서랍에 넣으려 했어요. 어머니. 선우가 얼른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가 당신께 해준 유일한. 그래, 그래서 더 무거워. 경숙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 반지 때문에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라도 도움이 된다면. 창수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수가 그건 안 돼. 그것만은. 하지만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강 기사. 안 나오면 우리가 들어간다. 현우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몰아세웠습니다. 아버지, 평생 성실하게 사시던 분이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현우야. 창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승진은 물 건너가고, 아니,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 체면이 중요하지. 창수가 낮게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체면으로 이자 막을 수 있어? 그 말에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창수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은 점퍼의 남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그들은 돌아갔어요. 하지만 창수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주일 안에 못 갚으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더라. 창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현우와 선우는 동네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두 형제가 이렇게 술을 마신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선우야, 미안해. 아까 너무 다그쳤어. 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니야, 형. 형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선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일도 중요하고 재윤이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표정 봤어? 정말 막막해 하시더라. 현우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두 형제는 한참 동안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형, 우선 부모님부터 빼내자.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 나중 문제야. 일단 더 이상 도박장에 안 가시게 해야 해. 그게 쉬울까? 아버지 보니까 완전히 중독된 것 같던데. 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시도해봐야죠. 이대로 두면 정말 집까지 잃을 수도 있어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다음 날 형제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와 길게 대화를 나누었고 선우는 어머니를 달랬어요. 아버지, 제가 대출을 받을게요. 일단 시성한테서 빼내고 나서 생각해봐요. 현우가 제안했지만 창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하냐? 창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대로 계속 시성한테 끌려다니실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어요. 한편 선우는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대화했습니다. 엄마, 정말 힘드시죠? 응, 정말 힘들어. 경숙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밤마다 잠도 안 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럼 그만하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선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떻게 도와? 너희들 돈이 어디 있어? 경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카페 장사도 힘든데. 그때 선우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카페를 팔 수도 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돈도 있고. 경숙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애써 만든 카페를. 그건 절대 안 돼. 하지만 선우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카페 정도는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시성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창수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가 온 거였어요. 강 기사님, 오늘 저녁에 한번 보죠. 좋은 제안이 있어요. 시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능글맞았습니다. 무슨 제안? 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어르신한테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시성이 말했지만 그 속에는 함정이 있을 것이 분명했어요. 창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성의 제안을 들어볼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저녁 창수는 시성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현우와 선우가 말리려 했지만 창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후였어요.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겠어. 창수가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창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의 표정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시성의 좋은 제안이란 것이 실제로는 더 큰 함정이었던 거예요. 지난번 시성과의 만남 이후
창수의 표정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지만 그는 가족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주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현우와 선우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창수와 경숙은 며칠 후 다시 그 어둠 침침한 지하 도박장으로 향했어요.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서 빚을 갚겠어. 창수가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발 가지 마세요. 선우가 붙잡으려 했지만 창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이번엔 정말 잃을 수 없어. 집을 걸고라도. 창수의 눈빛에는 절망과 집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는 어둠 침침한 저녁이었습니다. 청량리 골목의 허름한 상가 지하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도박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창수와 경숙도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꼭 따야 해. 창수가 떨리는 손으로 화투를 쥐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지하실 입구에서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손을 들어. 확성기 소리가 지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식간에 지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도망치려 했지만 출입구는 이미 경찰들이 막고 있었어요. 어머! 경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둥지둥 일어나려 하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창수가 급하게 아내를 감싸 안았습니다. 경수가 괜찮아?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들이닥친 상황이었어요. 모두 움직이지 마시고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경찰들이 지하실 안의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수와 경숙은 서로 꼭 붙들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행될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경찰서에 가본 적 없던 두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현우의 휴대폰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창수 씨, 이경숙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지금 경찰서로 오셔야겠습니다. 현우와 선우는 급하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경찰서는 분주했어요. 불법 도박장 급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었던 거였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현우가 경찰관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 참여자라면 벌금형 정도겠지만 상습적이었다면. 경찰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제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창수와 경숙이 임시로 풀려났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엄마. 선우가 부모님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창수와 경숙은 아들들과 눈을 마주치기 부끄러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뉴스에서 불법 도박장 일망타진 자막이 떴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급습 현장이 나오고 연행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흘러나왔어요. 현우가 회사에 있을 때였습니다. 동료들이 뉴스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노인분들도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대요. 한 동료가 말했어요. 정말 한심하죠. 자식들 생각은 안 하고. 다른 동료가 맞장구 쳤습니다. 현우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동료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그 뉴스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혹시라도 자신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승진에 지장이 될까봐 손에 쥔 커피컵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형, 엄마가 피의자 신분이래. 선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벌금 500만 원씩 나올 것 같아요. 현우는 급하게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회사에서 알면 어떡해? 나 승진 심사 중인데. 형, 지금 그게 중요해요?
부모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봐요. 선우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현우도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이 두려웠어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알려지면 정말 끝장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창수와 경숙이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벌금이야. 500만 원씩. 경숙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며칠 안에 내야 한다는데. 벌금도 벌금이지만 이제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 창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들 시선이 다 달라졌어. 정말로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창수와 경숙이 도박장에서 붙잡혔다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진 거였어요. 강 기사님 부부가 도박을 했다던데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경숙은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성이 들이닥친 거예요. 경찰 수사 때문에 도박장이 문을 닫게 되자 그는 더욱 다급해졌던 겁니다. 강 기사님, 이제 조사받아야 하니까 배째라는 거예요? 시성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경찰서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럼 더 빨리 정리해야죠. 창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성아, 우리도 피해자야. 내가 꼬셔서 시작한 일이잖아. 꼬신 게 아니라 기회를 준 거죠. 어르신들이 재미있어 하셨잖아요. 시성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경찰도 수사하는데 더 이상은. 현우가 나서려 했지만 시성이 막았어요. 젊은이, 경찰이 수사한다고 빚이 없어지나요? 오히려 더 급해졌어요. 도박장이 문 닫으면서 손해가 커졌거든요. 시성의 표정이 이전보다 훨씬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2천만 원. 이제 3천만 원입니다. 위험수당까지 포함해서요. 3천만 원? 경숙이 기절할 것처럼 비틀거렸어요. 그게 말이 돼요? 어르신, 선택권이 없어요. 3천만 원을 당장 못 갚으시면 집 서류를 가져와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온 가족이 절망했습니다. 2천만 원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3천만 원이라니. 우리 집엔 손대지 마. 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시성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아이고 여보, 이 집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평생 모은 게 이 집뿐인데. 경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우가 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성 씨, 부모님을 이렇게 괴롭히지 마세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카페라도 팔게요. 시간? 경찰 수사 때문에 시간 없어요. 딱 일주일 더 드릴 테니 집 서류 준비하세요. 시성이 차갑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경찰 조사, 벌금, 동네 소문, 또한 시성의 협박까지 모든 것이 한꺼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시성이 나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거금과 일주일이라는 시한부 선고 앞에서 온 가족이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다 망쳤어. 창수가 자책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가족들만 고생시키고. 경숙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우리 때문에 애들까지. 현우는 회사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선우는 카페도 팔아야 한다고 하고. 그때 현우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창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정말 작은 돈이었어. 동네 아지매들이 심심풀이로 하자고 해서.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받았어요. 처음엔 10,000원, 20,000원 이런 돈으로 시작했는데
한 번 따면 기분이 좋고 잃으면 본전만 찾으려고 더 큰 돈을 걸게 되더라. 그래서 언제부터 시성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게 된 거예요? 선우가 물었어요. 창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개월 전쯤. 그때 한 번에 100만 원을 잃었거든. 시성이가 다가와서 어르신, 돈이 급하시면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더라. 처음엔 정말 고마웠지. 경숙이 덧붙였어요. 이자도 별로 안 된다고 하고 언제든 갚으면 된다고 해서.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다 함정이었던 거네요. 처음엔 달콤하게 유혹하고. 맞아. 나중에 알고 보니 이자가 한 달에 30%더라.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0만 원 빌렸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거야. 선우가 계산해 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자로만 얼마나 내신 거예요? 거의 1,000만 원은 넘을 거야. 창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도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어. 이자를 못 낼 때마다 원금에 더해졌거든. 현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완전한 사기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이 뭔 소용이야. 창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불법 도박을 한 것도 사실이고 시성이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때 경숙이 뭔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런 데 있어. 내가 적어둔 게. 경숙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공책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다른 작은 공책이었어요. 뭐예요, 엄마? 선우가 물었어요. 돈이 나갈 때마다 기록해뒀거든. 집안 살림하다 보니 습관이 되어서. 경숙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공책 안에는 경숙의 꼼꼼한 글씨로 날짜와 금액, 그리고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3월 15일 마이너스 시성이자 100만 원 현우 승진 축하는 내년으로 미루자. 4월 3일 마이너스 시성이자 120만 원 선우 카페 장사 괜찮다니 다행. 4월 20일 마이너스 추가 대출 500만 원 한 번만 더 따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현우와 선우는 엄마의 메모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자신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혼자서 끙끙 앓으며 적어놓은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엄마.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공책 뒤쪽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시성과의 대화 내용까지 메모해 놓은 거였어요. 5월 10일 마이너스 시성이가 어르신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라고 함. 5월 25일 마이너스 이자율은 원래 이렇게 높은 거예요. 다른 곳은 더 비싸요라고 거짓말. 6월 2일 마이너스 경찰이 와도 어르신들은 피해자라고 하면 돼요라고 속임. 현우가 공책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거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뭐가? 경숙이 물었어요. 시성이 어떻게 부모님들을 속였는지, 불법적인 이자율을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현우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선우도 공책을 들여다보았어요. 여기 보세요. 처음엔 월 이자 5%라고 했는데 나중에 30%로 바뀜이라고 적혀 있네요. 창수가 그제야 기억이 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맞아. 시성이가 처음엔 분명히 다르게 말했어. 그런데 나중에는 어르신이 잘못 들으셨나 봐요라고 하더라.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창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도박을 한 건 사실이잖아. 그걸로 시성이가 아버지,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가해자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선우가 공책의 다른 페이지를 보다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 여기 보세요. 공책 한쪽에는 경숙이 적어놓은 가족에 대한 걱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현우가 승진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우리 때문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데, 선우 카페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도움이 안 되고 집만 되는 것 같아. 재윤이 학원비도 올라간다는데, 할머니가 용돈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현우는 공책을 읽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왜 혼자 이런 걱정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걱정 끼치기 싫어서. 경숙이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힘든데 부모가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선우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힘들 때 함께하는 게 가족이에요. 창수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현우야, 내가 이사할 때 보증금 문제로 걱정이 많다고 하길래 내가 보증을 서줬어. 네. 현우가 놀랐어요. 너는 모르게. 내가 망신당할까봐 말 못했는데 그때부터 돈이 조금씩 빠듯해졌어. 그런데 도박에서 돈을 잃으면서 더 어려워진 거야. 창수의 고백이었습니다. 현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셨고 그것이 경제적 압박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현우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성실하게 일하는 아들이야. 아버지가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창수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우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서 참고 숨겼던 거네요. 정말 바보 같은 가족이에요. 경숙이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이제라도 서로 마음을 터놓게 되어서. 현우가 공책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이 기록들. 정말 소중한 증거예요. 이걸로 시성을 상대로 맞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창수가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현우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성이 직접 말하는 걸 녹음할 수 있다면. 선우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형, 그럼 우리가 함정을 놓는 건 어때요? 선우의 제안에 현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함정이라니? 시성을 다시 만나서 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자율이나 협박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거죠. 선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창수가 걱정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걸 시성이가 쉽게 말할까? 워낙 영리한 놈인데. 혹시 눈치채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더욱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해요. 현우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무지한 척 하시면서 마치 이해를 못해서 다시 설명해달라는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경숙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실수라도 하면. 할 수 있어요, 엄마. 선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처럼만 하시면 돼요. 원래 이런 일에 서툴러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서 천천히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창수도 점점 마음을 굳혀갔습니다. 그래, 해보자. 이대로 당할 수는 없잖아. 우리 가족을 지켜야지. 다음 날 오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전의 성공 여부가 이번 한 번의 기회에 달려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시성한테 전화해서 만남을 요청하세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집 서류를 가져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창수가 긴장하며 물었어요. 절망적인 목소리로 하세요.
정말 막막하고 어쩔 줄 모르겠다는 식으로요. 그러면 시성이 방심할 거예요. 선우가 조언했습니다. 창수가 떨리는 손으로 시성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시성이 전화를 받았어요. 시성아, 나야. 강 기사. 창수의 목소리가 정말로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르신. 집 서류 준비하셨어요? 시성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게 집 서류 가져오기 전에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창수가 최대한 무력하게 연기했습니다. 시성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좋아요, 어르신. 그럼 오늘 저녁 6시에 우리 사무소로 오세요. 마지막이니까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창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다.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 오후 내내 가족들은 녹음 작전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선우는 카페에 들러 최신 초소형 녹음기를 구입했어요. 주머니에 넣어도 전혀 티가 나지 않을 만큼 작은 제품이었습니다. 엄마, 이걸 주머니에 넣고 가세요. 선우가 경숙에게 녹음기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버튼은 이미 눌러놨으니까 그냥 가지고만 계시면 되고 배터리는 3시간 동안 지속돼요. 현우도 부모님께 상세한 당부를 했어요. 기억하세요. 자연스럽게 물어보셔야 해요. 처음에 이자율을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우리 같은 노인들은 이런 일에 서툴러서 잘 모르니까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달라 이런 식으로요. 경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시성이 의심하면 어떡해?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선우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평소에도 이런 일에 서툴러 하셨으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울 거예요. 저녁 5시 창수와 경숙이 집을 나섰습니다. 현우와 선우는 따로 나가서 시성 사무실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했어요. 형, 정말 괜찮을까요? 선우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해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현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성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도착한 창수와 경숙은 잠깐 서로를 바라보며 용기를 북돋았어요. 여보, 할 수 있겠지?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창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성의 사무실은 번화가의 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금융 컨설팅이라는 그럴듯한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실제로는 불법 사채업을 하는 곳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니 시성이 사무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오셨네요. 시성이 평소보다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이미 승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가죽 소파와 커다란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각종 인증서들이 그럴듯해 보였지만 모두 가짜 같았어요. 앉으세요, 어르신들. 시성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창수와 경숙이 나란히 앉자 시성이 직접 차를 끓여왔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좋은 차를 준비했습니다. 고맙네. 창수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가 궁금하신가요? 집 서류는 가져오셨죠? 시성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숙이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집 서류 가져오기 전에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자가 정확히 얼마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우리 나이가 되니 자꾸 깜빡깜빡해서. 시성이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르신, 처음부터 월 30%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랬나요? 창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난 분명히 다른 숫자를 들었는데 5%인가?
10%인가? 어르신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시성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30%였어요. 이런 일은 원래 이자가 높은 거예요. 은행에서 빌릴 수 있으면 누가 우리한테 와요? 경숙이 계속해서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30%가 합법적인 건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일에 정말 문외한이라서. 시성이 비웃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법을 말씀하세요? 어르신들이 불법 도박을 하면서 법을 얘기해요? 그 말에 창수와 경숙이 주춤했지만 시성은 계속 말했어요. 그거 경찰서에 신고하시겠어요? 우리가 불법 도박을 했는데 사채업자가 이자를 많이 받아요라고요? 경찰이 웃을 거예요. 시성이 손바닥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창수가 떠듬거리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돈을 못 갚으면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간단하죠, 어르신. 시성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집을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빚은 깔끔하게 없어지고 어르신들도 편해지시고. 그런데 우리 집값이 3천만 원보다 훨씬 비싼데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나요? 경숙이 순진한 척 물었어요. 시성이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나머지요? 어르신 현실을 좀 보세요. 집값에서 중개수수료 빼고 각종 세금 빼고 그리고 제가 받을 위험수당까지 빼면 별로 안 남아요. 위험수당이요? 창수가 되물었어요. 당연하죠. 시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어르신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데요.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집도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순간 시성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친절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거였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시성이 소파에 등을 기대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죠. 어르신들, 아드님들도 있고, 귀여운 손자도 있고. 그 말을 들은 창수와 경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성이 가족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시성은 더욱 구체적으로 협박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현우였나? 그 친구 회사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끝이에요. 여보세요. 당신 회사에 강현우라는 직원 있죠? 그 아버지가 도박빚을 못 갚아서 저희가 곤란한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창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우였죠? 카페 한다고 들었는데 손님들한테 소문 좀 내면 장사 끝이죠. 저 카페 사장 부모가 도박꾼이래. 빚도 못 갚고 다닌다더라 하면서 동네방네 소문내면. 시성이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경숙이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도 모르세요? 시성이 일어나서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집 서류만 깔끔하게 가져오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어르신들도 편하고 아드님들도 안전하고 손자도 안전하고.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건가요? 창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요. 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절대 안 기다려요. 경찰 수사도 있고 해서 저도 바빠졌거든요. 시간 끌지 말고 집 서류 깔끔하게 가져오세요. 창수와 경숙이 사무실을 나오자 멀리서 지켜보던 현우와 선우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두 형제는 부모님의 표정에서 작전이 성공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선우가 급하게 물었어요. 다 녹음됐어.
경숙이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시성이 놈이 협박하는 것까지 전부 다 말했어. 우리 가족들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 모여 앉아 녹음 파일을 재생해 보니 시성의 불법적인 이자율 고백과 가족들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현우의 직장과 선우의 카페, 그리고 손자 재윤이까지 언급한 부분은 명백한 협박죄의 증거였어요. 완벽해요. 현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시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불법 고리대 금업의 협박죄까지. 정말 이걸로 끝낼 수 있는 거야? 창수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예요. 선우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8시 온 가족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녹음 파일과 경숙의 꼼꼼한 기록이 담긴 노트를 모두 제출했어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즉시 고발이 가능합니다. 형사가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법 고리대 금업의 협박죄, 사기죄까지. 시성이라는 사람은 최소 3년 이상은 들어가게 될 겁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저희는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불법적으로 받은 이자는 모두 무효고 원금도 법정 이자율로 재계산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시성이 과다하게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어요. 형사의 설명에 온 가족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 방송국 기자도 이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업 실태라는 제목으로 저녁 뉴스에 보도될 예정이었어요. 창수와 경숙의 용기 있는 증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시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불법 고리대 금업과 협박죄, 사기죄로 구속된 거였어요. 그와 함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다른 공범들도 모두 잡혔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정식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성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창순애는 그동안 과다하게 낸 이자 중 1,000만 원을 되돌려받게 되었어요. 진짜 빚은 고작 100만 원 정도였던 겁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경숙이 법원 계단에서 물었어요. 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현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청량리 골목의 그 허름한 지하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니어 문화카페라는 밝은 간판이 걸려 있고 안쪽에는 어르신들이 건전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경숙이 그곳에서 열리는 도박 중독 예방 교육 모임에 참석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경숙이 마이크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손으로 뒤집는 건 이제 전뿐이라는 거예요. 도박은 절대로 뒤집을 수 없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숙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재미로 시작했어요. 동네 아지매들과 함께 심심풀이로. 그런데 한번 빠지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걱정 끼치기 싫어서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돼요. 한편 현우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예방과 돌봄 제도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부모님의 일을 겪으면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거든요. 현우 씨가 이 프로젝트의 가장 적임자예요. 부장님이 말했습니다. 실제 경험이 있으니까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현우는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선우는 카페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간단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나눔의 날을 매주 진행하고 있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찾아오셔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이 동네가 정말 따뜻해졌어요. 단골 손님이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죠. 선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선선한 가을날, 강간의 마당에서는 매우 특별한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창수와 경숙의 칠순잔치였어요. 비록 작은 규모였지만 가족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경숙이 며칠 전부터 준비한 색색의 전들이 예쁘게 놓인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까지 정성스럽게 부친 것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재윤이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큰 소리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재윤이가 이렇게 컸네. 창수가 손자를 끌어안으며 흐뭇해했어요. 현우의 아내 다민도 시어머니 옆에 앉아 정성스럽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힘든 일을 혼자 끙끙 앓으시지 말고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고마워, 다민아. 며느리가 이렇게 착한데 내가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더 말을 못했어. 경숙이 다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다민이 환하게 웃었어요. 경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이렇게 축하받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창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웃으면서 살아요. 현우와 선우는 나란히 부모님 앞에 나가서 깍듯이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아들들아. 창수가 감격스러워하며 두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민도 시부모님께 정중히 절을 올렸고 재윤이도 할머니 할아버지께 큰 절을 했어요.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네. 창수가 깊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맞아요, 여보. 경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솔직하게 사는 게 가장 편한 길이라는 것.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경숙의 낡은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함께 글을 썼습니다. 창수가 먼저 펜을 들었었어요. 2025년 가을 마이너스 우리는 서로를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약속한다. 현우가 이어서 썼습니다. 이 집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선우도 한 줄 추가했어요.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다. 다민이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더 단단해진 우리 가족. 재윤이도 어설픈 글씨로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창수가 펜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 가족이 함께 나누는 따뜻한 체험 말이야. 그날 밤 인천 구도심의 연립주택에는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마당 한켠의 화분에서는 창수가 정성스럽게 기른 깻잎과 상추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경숙이 내일 아침 가족들에게 해줄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날 밤 현우의 가족들과 선우는 모두 부모님 댁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아침으로 경숙이 해주는 된장찌개를 먹은 후 헤어졌습니다. 창수와 경숙 부부는 과거를 청산했으니
두 아들에겐 좋은 부모로, 며느리 다민에게는 좋은 시부모로, 손자 재윤에게는 좋은 조부모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